그럼 오늘의 첫 번째 핫랭킹 보겠습니다. 바로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이 어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의 도발 위협이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한 전쟁 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 형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시험 발사가 단행됐습니다. 1계단은 표준 탄도 비행 방식으로, 2, 3계단은 고각 방식으로 설정하고 미사일의 최대 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 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 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 개발은 핵 반격 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 전략의 실용성을 견역시키게 될 것이라고. 네, 스튜디오에는 양욱 아상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북한의 최대 명절로 꼽히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이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고체 연료 ICBM 시험 발사 공개 이번이 처음입니다. 발사 형태는 이전 ICBM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양욱 의원님, 이번 시험 발사 콜드 론치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전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콜드 런칭과 핫 런칭의 차이는요. 핫 런칭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 우리 보통 차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차에서 바로 이제 미사일을 발사대를 세운 다음에 곧바로 점화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사를 하는 거고요. 콜드 런칭은 통상 이제 저런 지금 사진에서 보시듯이 관에서 발사가 되는데 점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사일이 관 밖으로 나온 다음에 점화가 됐죠. 그러니까 미사일을 관 밖까지 힘으로 살짝 밀어낸 다음에 거기서 점화를 해서 발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굳이 이런 차이를 두느냐. 지난번 화성 17형 발사 때 보시면요. 핫 런칭을 하면 엄청나게 열과 뜨거운 것들이 나오니까 차량에 그 열이 그대로 가요. 그래서 심지어는 북한이 과거에도 그랬는데 실험 잘못하다가 차가 폭발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차이가 있군요. 그래서 막 뭐 차에 불 붙은 모습도 막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저렇게 이제 콜드 런칭을 하면은 자, 관 밖에 나온 다음에 지금 이제 점화가 됐죠. 그렇죠? 저런 식으로 해서 하면 차량에 영향이 덜 가거든요. 그다음에 미사일 자체도 예를 들어서 이 반사되는 어떤 불이라든가 이런 거에 위험하지 않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한 발사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렇게 콜드 런칭을 쓰는 것은 주로 고체 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고체 연료는 그래도 군사적으로 좀 액체 연료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효율성으로 치면은요, 액체 연료 쪽이 훨씬 더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발사할 때 로켓 보면 전부 액체 연료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왜 그럼 굳이 고체 연료를 쓰냐? 고체 연료를 쓰는 것은요, 저게 보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쉽고, 그 다음에 즉각적인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고체 연료를 선호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은 액체 연료는 발사 전에 연료와 산화제를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발사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고체 연료가 될 경우 훨씬 더 보존도 쉽고 발사도 쉽기 때문에 공격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액체 연료도 사실 요즘은 앰플화라고 해서 저걸 미리 이렇게 사전에 주입시켜 놓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차이는 크게 없지만은 뭐 보존이랄까 운용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고체 연료 쪽이 훨씬 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을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0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하였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에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네, 국방부는 화성 18형이 중간 단계의 시험 발사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완성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기술이 빠르게 향상됐다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양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사실은 이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킬체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무력화되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일단 이 위협의 성격을 봤을 때는요. 지금 이 시험 발사가요. 이거 발사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시죠? 사실 왜냐하면요. 이게 중거리 만약 이게 ICBM을 지금 북한이 발사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ICBM이라면은 ICBM 북한이 ICBM 쏴가지고 미국 맞추려면 어떻게 됩니까? 13,000에서 15,000km를 날아가야 미국 본토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ICBM의 기본적인 정의는 5,500km 이상이지만 북한에서부터 미국까지 거리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자, 이 4월 14일 발사 때 실제 데이터가 어땠냐면요. 고각으로 발사해서 1000km 정도를 날아갔는데 그럼 고도가 중요한데 고도가 3000km 정도가 나왔어요. 이거를 환산하면은 실제 날아갈 수 있는 거리는 700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고각 발사했을 때는 한 거의 6,000 정도까지 올라가야 우리가 통상 이제 한 15,000km 정도를 때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저 엔진 추력이 부족한 겁니다. ICBM으로 되기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북한은 엄청 선전처럼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어디에도 북한 매체에도 뭐 이 발사 과정이 전체 성공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그냥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또 북한이 시험 발사 세부 내용을 공개를 했었는데 추진체가 분리될 때는 1단계에는 표준 비행을 했고 2, 3단계는 고각 방식으로 설정을 바꿨다. 이렇게 비행 각도까지 공개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조한범 위원님, 이것은 기술적으로 진보를 했다. 이런 걸 과시하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입니까? 왜냐하면 지금 발사한 데가 평양 인근이거든요. 지금 북한이 계속 그 전문가들한테 지적을 받는 게 정상각도 발사를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김여정 부부장이 지난해 12월 20일 나와서 해보면 안다. 그랬죠. 곧 봐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고각 발사거든요. 그런데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자기들이 기술이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지금 1단 분리가 그 거리가 100km거든요. 그럼 평양 인근에서 만일에 그 자리에서 고각으로 발사하면 100km면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항상 1단에서는 정상적으로 동해로 나갑니다. 늘 그래왔다는 건가요? 과거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마치 이번만 자기들이 1단은 정상 비행을 하고 2, 3단은 고각 발사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만일에 그 1단부터 고각으로 가면은 대부분 평양 인근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원산하고 평양 사이에. 그러니까 진전된 건 아니다. 어차피 이번에 확인된 것도 결국 고각 발사 외에는 정상 발사는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번에도 북한이 한 얘기가 뭐냐면 일단 엔진 추력을 시험했다. 그다음에 단분리 시험을 했다. 그다음에 조종 체계 그랬거든요. 그러면 엔진 추력은 이미 140톤 포스로 지난 12월 이미 검증이 된 거고 단분리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적 진전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1단을 정상각으로 보내고 2, 3단에서 올라가는 거는 예전에도 했었다 이런 안 그러면 말씀이신 땅에 거죠? 떨어지거든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북한이 미사일 1단계에서 정상 각도로 비행을 하자 일부는 일부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나중에 정정되긴 했지만요. 그렇지만은 이게 그만큼 긴장하고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미사일의 특성상 뭐 일본이 조금 허둥된 건 있지만 일본이 크게 특별하게 잘못한 건 없어요. 어떻게 보시면 아냐면 지난해 11월 2일이죠. 북한이 미사일을 속초 앞바다에 쏴서 근데 경보는 속초에 올린 게 아니라 울릉도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속초 앞바다 57km 해상이면 속초에 떨어져 그 경보가 올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미사일이 발사될 때는 그 각도와 방향을 보거든요. 그럼 그대로 가면 울릉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경보는 그걸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게 돼 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초기에 정상각도 발사로 가니까 그렇게 가면 일본을 넘어가거나 아니면 홋카이도 인근에 떨어지는 걸로 추정이 되니까 자동적으로 경보는 울린 거고. 그런데 이제
각을 보면서 바꿔서. 그렇죠. 중간에 예. 소실이 되니까 바로 정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언론에서 뭐 일본이 허둥댔다, 뭐 당황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적 의도도 있을 수 있겠죠. 안 떨어진다는 걸 알면서도 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경고를 발령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일본의 한계는 뭐냐면 지구 공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발사 직후에는 우리가 훨씬 더 빨리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이 거리나 이런 게 틀리는 게 그 정도 차이만 있지. 다만 일본은 또 떨어지는 탄착 지점을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물리적 차이, 어떤 그 기술적 특성인 거지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자, 그렇다면은 또 고체 연료 사용으로 인해서 기습 발사를 하거나 각도 조절을 하는 변칙 발사가 가능해서 추적을 따돌리기 쉬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또 가장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양욱 의원님, 이렇게 되면 우리 킬체인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질문이 있는데 예. 아까 잠시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또 그건 아니라고 하셨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킬체인이라는 게 처음 이제 얘기가 나온 게 한 2011년, 12년 이때 정도예요. 그때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때는 이제 북한이 스커드가 주력이니까 네. 그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 북한이 지금 굉장히 다양한 스커드에서 차세도 넘어왔어요. 사실 우리는 ICBM이 걱정이 아니에요. ICBM 미국이 걱정해야 그렇죠. 됩니다. 대륙간이니까. 예, 우리는 이미 KN 23, 24, 25 이런 굉장히 다양한 작년에 내내 북한이 보여준 전술핵 무기의 위협에 이미 노출이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킬체인이 예를 들어서 뭐 탐지하고 식별하고 추적하고 뭐 이렇게 결심해서 공격한다. 자, 이런 식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제 작용을 하지만은요.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이전부터 있었고요. 그래서 네. 현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킬체인의 다음 단계인 킬웹으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킬체인과 킬웹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런 걸 탐지할 때 주요한 핵심 자산 같은 것만 가지고 딱딱딱 탐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넘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킬웹으로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자산을 동시에 투입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의 네트워크 상에서 가장 잘하는 애들끼리 서로 연결해서 어떤 그 탐지하고 공격하는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먼저 보고 먼저 결심한 다음에 먼저 때린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 모든 자산들을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거의 동시적으로 교전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체 연료는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예. 2019년부터 그렇게 계속 고체 연료 위협이 계속이 됐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다 준비를 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뭐 북한이 저거 뭐 하나 더 무기 체계를 하나 더 만든다, 덜 만든다 해서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북한의 이딴 도발로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7일로 예정됐는데 북한이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했다라고 밝힌 직후에 미국과 일본 등이 요청을 한 겁니다. 안보리 비사국인 우리도 우방국가 조율해서 함께 개최를 요청한 건데요. 조한범 위원님, 좀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유감스럽지는 별 의미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어차피 안보리 열어봐야 중국하고 러시아가 동의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7년 마지막 23975 외에는 북한이 어떤 짓을 해도 유엔 차원에서의 그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북한에 대한 제재나 결의가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물론 유엔 차원에서는 대응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일단 안보리 합의가 안 나올 거고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아마 북한이 핵실험해도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 제재 안 할 거예요. 동의 안 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미중 전략 경쟁도 있고 그러니까 안보리는 북핵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유엔 차원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러는 상황에서도 북한은 계속적으로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심지어 우리를 공격하는 모의 핵공격 훈련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식으로는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북한이 고통스러워할 위협을 받을 정도의 고통스러운 압박이나 군사적인 압박이나 아니면 생션 제재나 거의 봉쇄 수준에 이게 있거나 아니면 북한에게 당근을 제공해서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두 개 다 없거든요. 그러면 이 패턴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원칙적인 군사적 대응을 하되 대응의 어떤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런 패턴으로 가면 계속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행동을 묵인을 할 거고 북한은 핵 능력을 고도화시킬 거고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은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첫 통일백서가 발간이 됐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란 용어가 사용됐고요. 또 보시면요. 북미 관계를
미북 관계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중을 높아지면서 또 앞쪽에 배치한 것도 눈에 띄는데요. 주한범 위원님,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일단은 북한 비핵화는 맞죠. 왜냐하면 남쪽에는 핵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을 견인해내기 위해서 이 진보 정부식의 중립적인 용어를 썼거든요. 네. 그러나 핵심은 북한 비핵화다라는 거고요. 북미 관계와 미국 관계 용어는 뭐 상당히 이제 논란이 있죠. 왜냐하면은 북한이란 정권을 만일에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한미 동맹 관계가 더 강하지만 그러나 헌법상 북한 영토는 이제 우리 영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따라서 북미 미북을 이제 쓰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동맹과의 연대,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강경책 이런 차원에서 미북 관계 용어를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따라서 결국 향후에도 대화 국면보다는 북한의 도발, 또 우리의 원칙적 대응, 한미 동맹의 강화 이런 차원의 양상이 반복이 될 것 같다. 따라서 네. 당분간은 이런 추세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대화 국면으로 가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로 보여지네요. 네, 북한의 고체 연료 ICBM에 대한 의미와 또 앞으로의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